67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노화의 재설계. 저자 모건 레빈. 출판일 2023년 5월 3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노화의 비밀을 알자. 책 소개. 우리는 누구나 늙는다. 즉 노화 자체는 필연적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늙는 방식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예일대학교 의대에서 노화를 연구해온 모건 레빈 박사는 우리가 노화의 어떤 경로에 있고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알 때 늙는 방식을 재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때 자신에게 딱 맞는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모건 레빈, 의사, 대학 교수.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의 병리학 교수로 재직하며 예일대학교 생체 시스템 노화 연구소를 이끌었다. 미국에서 이 책을 출간한 이후 유리 밀러와 제프 베이조스 등이 30억 달러를 투자한 새로운 노화 방지 생명공학 스타트업 알토스랩의 창립 수석 연구원으로 합류해 생물학적 노화를 연구 중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지방세포의 수가 아니라 크기. 최근에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커스티 스폴딩 연구진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비롯하여 성인이 몸에 지닌 지방세포의 수는 예전에 믿었던 것과 달리 그다지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즉, 연구진은 성인이 지닌 지방세포의 수가 사실상 개인별로 독특함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관찰을 했다. 더 많은 이도 있고 더 적은 이도 있지만 대체로 자신이 지닌 지방세포의 수는 세월이 흘러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가 해마다 또는 달마다 관찰하는 체중 변화는 지방세포의 수가 아니라 크기 변화와 더 관련이 있다. 또 그 연구는 우리 각자의 지방세포 수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동안 거의 다 정해진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즉, 약 20세까지는 몸에 지방세포가 쌓이다가 그 뒤로는 수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가 오늘 지니고 있는 지방세포 수의 차이는 사실상 현재의 행동이나 생활습관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때 빚어진 것이다. 사실 이런 차이 중에는 유전자에서 비롯된 것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키처럼 이른바 인체 측정학적 형질들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간다. 키는 상당한 수준까지 유전자에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키 차이의 80%는 유전자의 차이로 설명된다고 추정된다. 지방세포 수는 유전학적으로 연구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비슷한 통계가 그 차이를 설명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생물학적 성별 같은 요인들도 기여를 한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체지방률이 더 높으며 그 차이는 대체로 지방세포의 크기보다는 지방세포의 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세포의 수가 우리의 전반적인 체지방량과 몸집에 기여하는 주된 요소이긴 하지만 부피도 그 방정식의 주요 항이다. 즉, 각 지방세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꽉 들어차 있느냐다. 개인이 시간이 흐르면서 겪는 체중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요소다. 예를 들어 겨울에 체중이 좀 늘었다면 지방세포가 더 많이 축적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지방세포가 더 커지고 더 조밀해지고 더 무거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체중이 빠르게 아주 많이 불어나는 것이 지방세포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조정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상 상태가 설정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일부 있긴 하지만 체중 증가의 대부분은 수가 아니라 부피의 증가에서 비롯된다. 거꾸로 체중이 줄어든다면 이는 지방세포의 수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스폴딩 연구진은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이들이 체중이 평균 18% 줄어들었지만 지방세포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뿐 지방세포의 수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점을 확인했다. 지방흡입술이나 저온지방분해술처럼 지방세포의 수를 줄이는 방식은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때가 많다. 몸은 사라진 세포를 보충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몸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몸은 기억한다. 중요한 점은 이 두 변수 지방세포의 부피와 수가 건강과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대체로 비만과 관련된 안 좋은 결과들은 대부분 지방세포의 부피와 기능장애 증가로 생기는 듯하다. 반면에 지방세포의 수증가는 여러 면에서 유익하고 더 나아가 보호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남는 영양소는 지방세포의 지질지방으로 저장되곤 하기 때문이다. 지방세포가 너무 꽉 차면 대개염증과 반응성 산소종이나 자유라디칼 생산 같은 것들이 증진되면서 많은 부적응적 변화가 촉발될 것이다. 게다가 지방세포의 저장 공간이 꽉 차면 나머지 지질은 혈액에 그대로 남게 된다. 콜레스테롤이나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통해 드러날 때가 많다.
이런 지질은 단백질 같은 분자들을 손상 혹은 변형시키거나 간이나 췌장으로 들어가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이 종종 함께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해서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이런 복합적인 건강 위험들이 2가지 이상 함께 존재하는 것에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사증후군이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뿐 아니라 많은 흔한암, 알츠하이머병, 지방간 질환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드러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살진 지방세포는 많아지면 대개 문제가 되지만 지방세포의 수가 더 많은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나쁘지 않다. 사실 사람은 영장류 중에서 지방세포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는 사람을 지방 영장류라고 부를 정도다. 원숭이들은 대부분 체지방률이 9% 미만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1974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었을 때 체지방률과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형질들 중 일부는 바로 우리가 가까운 친척 영장류들에 비해 지방세포가 더 많은 덕분에 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커다란 뇌와 그에 걸맞은 지성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유지된다. 그 결과 우리 몸은 대사율이 훨씬 높다. 우리 조상들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커다란 동물을 사냥하고 잡을 수 있었을 때 그들의 몸은 많은 지방세포 덕분에 나중에 또는 먹이가 다시 부족해지는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필수 에너지원을 저장할 수 있었다. 즉, 우리 몸은 고용량 재충전 배터리를 지니는 쪽으로 적응했다. 우리는 에너지원을 이용 가능할 때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잘 저장하는 쪽으로 최적화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는 이 놀라운 체계가 유용할 일이 거의 없다. 많은 이들은 장기간 식량이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을 겪는 대신에 지방세포가 늘 꽉 차 있고 거의 결코 고갈되지 않는 과충전 상태에 놓일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해야 했던 단식과 섭식의 주기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대신에 우리는 계속 먹는다. 역설적이게도 지방세포가 더 많을 때 사실상 몸에 보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그것은 여성의 당뇨병과 심장병 같은 질병들의 위험이 평균적으로 더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 중 하나다. 세포가 더 많다는 것은 저장 용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과식을 해도 몸이 더 충분히 완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5리터의 물을 큰 물병이 없다고 할 때 여러 개의 컵에 나누어서 저장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컵이 10개라면 꽉꽉 채워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20개라면 덜 채우면서 더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이 세포들에 배분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중요한데 지나친 지방 축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듯하기 때문이다. 피부 밑지방에 비해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인 내장지방이나 지방세포가 아닌 세포간, 근육, 췌장 같은 데 저장되는 지방인 이소성 지방은 쌓일수록 대사장애, 전신염증, 전반적인 생리적 기능 이상에 더 기여한다.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이 그렇듯이 피부 밑지방이 더 많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부위로 향할 지방이 줄어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과식을 한다면 지방세포가 더 많은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살을 많이 뺀 뒤 곧바로 다시 체중이 불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꽉 차서 부피가 한껏 늘어난 지방세포는 대사와 염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지방이 빠진 지방세포는 허기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허기는 빈 배터리를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몸이 우리에게 알리는 방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납득이 간다. 비만인 사람이 꽤 단기간에 많은 살을 뺐을 때 그 체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이 살을 뺄 때 지방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방세포가 비워지는 것일 뿐이다. 저장된 지방이 줄어들면 지방세포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중단한다. 렙틴 생산이 줄어들면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은 알아차린다. 먹을 시간이야. 렙틴은 에너지 섭취와 저장의 감지기이자 조절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방세포가 뇌의 에너지 창고가 비어가고 있고 보충할 음식을 찾아야 한다고 렙틴 분비를 중단함으로써 알리는 방식이다. 거꾸로 지방세포는 에너지원이 충분히 채워지면 음식을 찾는 행동을 그만두어도 된다고 몸에 알린다. 적어도 다시 고갈되기 전까지는 멈추라고 말한다.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먹어야 할 양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본질적으로 먹은 음식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소비하는지를 가리키는 대사율과 지방세포의 수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지방세포의 수는 에너지 창고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 말하며 그 수에 따라서 각 세포가 얼마나 채워지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지닌 세포가 더 많을수록 각 세포는 덜 꽉 채워질 것이고
몸에 필요하다고 알리는 음식의 양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 결과 지방세포가 더 많은 사람은 BMI를 낮게 유지하기가 사실상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키와 체중은 같은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방세포가 20% 더 많다고 하자. 같은 체중을 유지하려면 지방세포가 더 많은 사람은 지방세포의 부피가 훨씬 적어야 즉 더 비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포가 더 많지만 더 작은 사람은 렙틴을 덜 분비할 것이며 따라서 허기를 더 느낄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반대하는 뇌에 맞서서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과연 두 사람이 같은 체중을 유지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지방세포가 더 많은 사람은 체중을 좀 더 불리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비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정의하는 건강한 체중을 각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별 자연스러운 체중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지방세포 수의 차이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체중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내던지고 건강의 추정값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하는 편이 더 낫다. 신체 나이 같은 것 말이다. 우리는 건강과 노화를 최적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꾸고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행동들을 함으로써 각자에게 맞는 체중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다. 더 무거워질 사람도 나오고 더 가벼워질 사람도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질병 대책으로서의 운동. 운동이 건강과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다. 많은 연구들은 운동이 질병 관리와 질병 예방 양쪽으로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미 심장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인터벌 운동을 하면 질병의 진행이 늦추어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규칙적인 운동요법을 채택하면 제2형 당뇨병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암 생존자들은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재발 위험이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 환자가 그러했다. 그러나 암화 운동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질병 자체를 예방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경험 증거는 운동이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병의 직접적인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터를 보면 운동은 무려 13가지 암의 위험을 줄이는 듯하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현재 진행을 늦출 치료법도 약물도 전혀 없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2012년 하버드 연구진은 인구 전체의 운동 부족이 2008년에 사망자를 약 530만 명 늘리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추산했다. 이 말이 맞다면 널리 운동이 채택되었다면 그 해의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죽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운동이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강력한 전략인 이유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과 계통에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신체 활동이 일으키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튼튼함, 효율,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다양한 생리적 적응 형질들을 작동시킬 것이다. 이런 형질들의 목적은 몸이 앞으로 마주치게 될 비슷한 교란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살아있는 체계가 그토록 놀라운 이유도 이것이다. 적응하기 때문이다. 요구에 맞추어서 기능을 조정할 수가 없는 자동차와 달리 우리 몸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더 튼튼해지라고 신호를 보낸다면 몸의 전반적인 복원력도 필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죽지 않을 정도의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운동과 뇌. 면역계가 운동에 반응한 결과 다양한 직접적인 건강 혜택도 생기지만 염증 감소와 면역력 증진은 온몸의 다른 여러 계통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뇌에도 그럴 수 있다. 뇌의 염증은 신경퇴행을 가져오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노화할 때 미세하교세포 뇌의 면역세포와 별하교세포 뇌의 지지세포라는 두 중요한 뇌세포는 만성적으로 활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촉발되고 신경염증이 지속된다. 이런 유독한 환경은 뉴런의 기능과 구조의 손상을 일으킨다. 신경염증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표지 중 하나인 플라크 축적을 심화시킨다고도 여겨진다. 면역과 뇌노화 사이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관성을 제시하는 가설이 있다. 바로 병원체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 개념은 수십 년 전에 나왔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에게 오랫동안 외면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수천 명의 뇌를 사후에 부검한 자료를 살펴본 연구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양상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이들의 뇌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었다. 특히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즉 구강단 순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대체로 휴면 상태로 있으면서 입점막에 감염된다고 알려진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뇌에서 활성을 띠게 되는 것일까? 답은 면역계 노화에 있다.
그러나 운동 이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놀라운 연구 중 하나는 아마 2020년에 UCSF의 사울 빌레다 연구진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것이 아닐까? 연구진은 생쥐를 운동시킨 뒤 뇌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대신에 운동한 생쥐의 피를 운동하지 않은 늙은 생쥐에게 주사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았다. 해마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영역이다. 이 실험은 운동이 뇌를 비롯하여 온몸에 유익한 효과를 미치는 인자들이 혈액으로 분비되도록 촉진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어떤 생쥐가 활발하게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인자들을 공급하면 마치 운동을 한 듯한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발견을 일으키는 듯한 인자들도 찾아낼 수 있었다. 그중 하나인 크포딜은 운동에 반응하여 간에서 나온다. 연구진은 늙은 생쥐에게 크포딜을 주입하면 인지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혈액에서 크포딜 수치가 더 높다는 것도 밝혀냈다. 잠의 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내 생활 습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마다 계속해서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잠이다. 많은 바쁜 전문가들처럼 나도 해야 할 일에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낀다. 일, 집안일, 취미 활동 등을 하다 보면 때로 밤늦게까지 일에 치이다가 이튿날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겨우 일어날 때가 많다. 심지어 밤에도 침대에서 거의 1시간 동안 내일 일정을 생각하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구와 관련된 흥분되는 새로운 질문을 곱씹느라 깨어있곤 한다. 밤에 7시간 이상 자는 날이 거의 없으며 7시간 자면 아주 운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듯 싶다. 나는 이런 수면 습관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다른 건강 행동들처럼 수면도 몸의 다양한 계통들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향을 받는 계통이 하나 있다. 바로 신경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뇌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잠이 왜 진화했는지를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생애의 4분의 1 이상을 잠으로 보낸다. 독자가 운 좋게 100세까지 산다면 25에서 30년을 잠자며 보냈다는 뜻이다. 게다가 잠을 안 자고 버티다가는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설치류에게서 잠을 빼앗으면 겨우 2주 뒤에 죽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그런데 좀 역설적이게도 잠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잠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니, 적어도 초기 인류와 야생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동물에게 그랬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취약해진다. 감각은 무뎌지고 뇌는 여러 면에서 끊김 상태에 놓인다. 갑자기 굶주린 포식자의 쉬운 먹잇감이 된다. 잠이 우리의 건강과 진화 적응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 형질은 결코 선택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잠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대체 우리의 감긴 눈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잠 그 자체가 야기하는 위험을 상쇄시킬 만치 우리 건강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과학은 우리가 쿨쿨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 중 일부를 밝혀내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는 매우 놀라운 것도 많다. 대다수의 부모처럼 나도 5살 아이에게 잠잘 시간이라고 설득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해왔다. 딸은 놀고 싶어한다. 딸은 수다를 떨고 싶어한다. 1시간 전에 저녁을 배불리 먹어놓고도 뜬금없이 배가 고프다는 둥, 목이 마르다는 둥, 화장실에 가겠다는 둥 설쳐댄다. 약 1년 전에 나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딸에게 잠을 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일할 시간이 필요해서라거나 그냥 솔직히 나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는다. 나는 딸에게 잠이 뇌를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전략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밤 내 삶에 도움을 주어왔다. 사실 딸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도 더러워진 뇌를 청소할 만큼 잠을 충분히 잤는지 걱정하기까지 한다. 다행히도 딸은 내 조급한 성향을 물려받았기에 더러운 뇌라니 일단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갖는다. 나는 딸에게 잠잘 때 낮 동안 뇌에 쌓였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몸이 정말로 씻어낸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신경과학 분야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에 토대를 둔 것이다. 에필로그. 최근 들어 노화를 늦추거나 더 나아가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가능성이 엿보이는 약물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이요법, 단식, 운동, 명상 등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거나 추정되는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려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약물이든 영양제든 생활 습관이든 간에 노화를 억제하겠다고 무언가를 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까? 젊어진 기분이 든다.
피부가 팽팽해졌다, 덜 피곤하다 같은 주관적 평가 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있을까? 이 책의 저자 모건 레빈은 바로 그 기준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다. 오늘날에는 화장과 시술의 힘도 관여하는 까닭에 실제로 얼마나 젊고 건강한지를 파악하는 일이 꽤 까다로워졌다. 즉, 겉모습과 실제 몸의 노화 및 건강 상태가 어긋나는 사례도 많다.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젊고 건강한지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노화 억제를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자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노화를 늦추거나 또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들여서 노화를 촉진한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달력상의 숫자 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숫자 나이는 비교 기준 역할을 하며 바뀌는 것은 생물학적인 신체 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 저자는 피부결, 머리숱, 주름 같은 겉으로 보이는 특징이 아니라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얻는 수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온갖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신체 나이를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나? 단식을 일주일 한 뒤에 효과가 있는지 알려면 일주일 간격으로 피를 빼서 값비싼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 책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방식을 쓰지 않기 위해서 저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사람들이 건강검진 때 의뢰받는 검사 같은 자료를 통해서 신체 나이를 파악할 기준을 내놓았다. 저자는 건강검진 때에는 우리의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만 알려주지만 그런 자료에는 정상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훨씬 더 상세히 알려줄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런 여러 수치들을 나름의 모형을 통해 종합하면 건강과 노화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저자는 따로 추가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기준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저자는 그렇게 신체 나이와 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운동이든 식단이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덕분에 노화를 억제한다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었다. 이 책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 그런 기준을 써서 살펴보았을 때 효과가 있었던 노화 재설계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도 살펴본다. 그리고 신체 나이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노화의 예방과 억제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젊어진 기분이 든다거나 피부가 좋아졌다 같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방식을 택할 때 진정으로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책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